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제도가 일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잡고 서울 시내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집값만 높여놓고 제도는 힘이 빠졌다라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좀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기자들한테는 한두 시 정도에 공지가 됐고 브리핑 자체는 오후 3시에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브리핑을 한 배경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갑작스러웠어요. 네. 저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신문 헤드라인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보면서 조금 답답했어요. 뭐지? 사실은 민원 들어준 거죠. 그렇죠. 예, 막차 시간 6개월 연장해주겠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서요. 이거 왜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민원을 자꾸 들어주나, 이러면은 자꾸 민원 수용해준다라는 이미지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료를 출력해서 좀 보고 나서 좀 마음이 개운해진 게,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막차 시간만 연장해 준 게 아니고요. 대출 규제 부분도 보완을 했어요. 이게 시장에서 이른바 꼼수로 알려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한 8시쯤에 결론을 내린 게 반보 후퇴 그리고 열보 전진했다라고 저는. 반보 후퇴, 열보 전진. 네. 훨씬 더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시장에서 9.13 대책 시작되고 나서 9.13 대책의 가장 핵심이 대출 규제였거든요. 그렇죠. 금융 규제였는데 그 부분의 우회 통로를 계속 개발했었어요. 그것들이 개발됐고 이른바 재테크 수단으로 계속 시장에서 통용됐었는데 정부가 그걸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나 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려진 거 다 잡았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열보 전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았다가 사실은 이제 올해 7, 8월 달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정부는 7, 8월 이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원래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뉴스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안정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넌지시 비추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에 따른 단지마다의 불만만 많이 쌓여가고 또 실질적으로 가격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경쟁률 또한 또 이 신규 분양 시장으로만 몰려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0대 1을 상회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지금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정상적인 모습이 분명히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정부도 좀 비상 상황으로 좀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주택법 시행령이 이미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굳이 이렇게 대책 발표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마도 빠르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 자체는 아마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굉장히 마음을 좀 졸이는 그런 부분들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좀 꿈틀거리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류에 올라섰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전국이 오른 게 아니고 작년에 9.13 대책 전에도 서울만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것도 강남 4구 쪽인데 이거는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은 토지 사유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 부작용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고 한 말은 처리할게요.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강남 지역을 수요 공급 원칙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대한민국 인구 2배 정도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남 쪽
집값 꿈틀대는 거 이번에 근래 꿈틀댄 거 이건 사실이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 발표, 정부가 공식 자료로 인정을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승폭이 최근 이전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2배로 올랐습니다. 0.03에서 0.06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사실 과거에는 과거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인접 신도시만 사실 가격이 올랐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국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01이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즉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여주던 부분들이 뭔가 반전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꿈틀댄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정부도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시중에 이제 모 강남 지역에 있어서의 시세, 그러니까 이제 신규 분양이 아니고 이미 신축된 어떤 주택의 시세 자체가 이제 25평이라는 게 조금 제가 그럽니다만 59제곱미터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거래 시세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25평으로 이야기했을 때 23억 9천의 매매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즉 평당 우리 1억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보았던 어떤 그 관점 자체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킨 충격을 준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움직임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또 그 폭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한 유예 부분일 겁니다. 물론 뭐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을 때 6개월 유예를 이제 하겠다, 6개월 동안 접수를 받겠다는 건데 뭐 사실상 제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수용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게 관련 입법 예고 기간이 약 한 달 반 정도 있었어요. 8월 14일에서 9월 23일까지 있었는데 이때 국민들 의견을 봤는데 약 5천 명이 총 218건에 대해서 유예 기간 부여해달라고 의견을 냈어요. 이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막차를 연장을 했는데 이걸 좀 비평을 하자면은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달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달래가면서 나아가는 건데 급진적이진 않지만 나름 전략적이라고 조금 평가하고 있어요. 가령 저번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도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유주택자들, 1주택자들이 아예 추첨을 못하도록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이때도 막 반발이 일으니까 일부 후퇴했어요. 네. 그러니까 달래면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정책 기조로 완전히 180도 틀지도 않고 그걸 철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불만은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갈 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반복 양보를 했으니까 시장에서 철회하라는 말은 이제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요.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조금 더 결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달래면서 가기보다는 저는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민원 제기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물론 그걸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강공책으로 계속 갔을 때 주민들의 불만도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불만도 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불만들이 사업 진행을 더디게 만들어서 공급 자체, 즉 서울에 있어서 사실 지금 수급 상황에서 공급 부족의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강공 드라이브로 밀고 나갔을 때는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부 기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6개월이라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주 철거가 완벽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주 철거가 일부 진행된 단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든지 막 신청해서 승인만 난 단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완전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거가 돼야만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그래서 실질적인 이번에 정부가 6개월을 유예했지만 이것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문자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끝자리 3378님이 사공이 많을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7895님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잘해서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9700님이 서민들은 대출을 막고 임대사업자들은 제재하고 결국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은 쇼핑하도 주워 담았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6467님, 이번 정부는 항상 정책의 일관성이 없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402님이 소급 적용 뺀 건 헌법 소원 때문에 필요했고 갭 투자 비롯해 투기 세력 잡기 위한 대출 규제는 잘했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3901님,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된다.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는 듯. 그러니까 어제같이 이렇게 좀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해석을 의미를 좀 담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료 문자 샵 3698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러니까 뭐 달래면서 갔다라는 표현을 주셨고 밀렸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좀 되게 다른 결이죠. 예, 그 네. 배경을 좀 들어볼게요. 왜 기존과는 약간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는지 그 예. 배경.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아마도 국토부 쪽에서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 쪽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까지 더욱더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에 대한 우려감들이 예를 들어 기재부라든지 다른 네. 부서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무총리께서나 아니면은 기재부 장관께서는 조금 유연한 어떤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그런 언질이 멘트를 많았었죠. 예. 그런데 이제 국토부 쪽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의외로 지금 현장에 있어서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청에서 사실은 민간인 전체적인 재건축 주민들을 모시고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모임도 한번 했던 바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있어서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원한 대로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갔을 때는 현장마다 지금 일부에서는 뭐 1+1 혹은 일반 분양분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성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전략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생각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을 통해서 서울 등 이 도심지 내에서의 공급을 원활하게 충족을 시켜야만이 시장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래 의도했던 시장 안정이 아닌 그 반대쪽의 결과를 초래하는 쪽으로 자꾸 시장이 변형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 쪽에서 어쨌든 지금 일부는 지금 좀 밀려서 시장 상황을 갖다 좀 더 지켜보되 또 상당 부분은 나름대로는 주택도시보전공사 허그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는 여전히 완전히 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일부분에서 컨트롤은 지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 부분이 아니면 이전보다 통제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허그와 협상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네.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 허그의 요구 사항을 듣지 않으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적용을 받을 거예요. 6개월 뒤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라는 이런 식이 있으니까 조금 밀리면서도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의 선에서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박사님이 밀렸다라고 표현하시고 전 달래줬다 이렇게 네, 말을 네. 했는데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 밀린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색깔이 좀 독특한 게요. 국민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 조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뭐 유예가 된다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사업장 규정은 심사 적용되죠.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정부의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이제 주는데 사실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요. 지금 이제 허그의 분양 보정 단계에서 분양가를 조절하는 부분들은 주변 시세 대비 예를 들어 1년 이내 같으면 100% 혹은 이제 105%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어떤 분양되었던 현장들에 있어서 분양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분양가 부분에서 청약 시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분양만 받으면은 현재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받더라도 네네. 청약 당첨자들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청약자들은 청약 시장으로 몰려들고 네. 그리고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신축 주택들의 어떤 희소성은 충분히 부각이 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이번 거로는 지금 예.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시장에서 불안감들을 즉 주택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의 심리적 불안감, 내가 언제 집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만한 충분한 정부의 이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 대책 보시면 대출 말씀하신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많이 있는데 네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시행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원론적인 부분에서 관리 처분 인가와 관련된 아까 민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또 네. 민원 부분에 대한 그런 반영? 부분들이 네. 반영된 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대책인지 아니면은 그냥 민원 들어주기. 예, 회견인 정도인지 그 부분까지도 아직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네, 앞서서 예. 네, 저는 우선은 고분양가 관리 규정 관련해서 네네. 허그에서요. 사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혹시 헷갈려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고분양가 관리 규정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언저리에다가 묶어놓는 장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정부 추산으로는 70에서 80%까지 묶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네. 결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편해요. 지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미 고분양가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좀 어떻게 됐나 보자 이거죠. 그때도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 관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뭐 오를 이유가 없을 거다라는 논법은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내용 많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살펴보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1108님이 집 없는 서민들은 죽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출해 주셨네요. 네. 7487님도 일관성 없는 정책, 점점 국민들만 살기 힘들어지네요. 집값만 올려놓고라고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아쉬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286님이 서울 지역은 특별법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환수 조치로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7789님, 6개월 유예는 일부 단지에서는 유효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더 기간 유예를 해줘야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모든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436님이 아파트 보유 기간을 10년 이상 하되 차익이 나오면 100% 세금을 물리면 답이 되겠네요. 네, 세금 얘기가 또 있는데요. 2083님,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양도 차익을 없애는 세법이 해답일 듯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샵 3698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을 넘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실제로 최근에 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한 평당 1억 원에 매매가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오히려 수요가 몰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여기 뭐 이 기회 여기 전에도 방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 이야기들이 참 많이 그렇죠. 토론도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건 분양가 상한제가 역대의 경우를 비추어 보던 현재 상황에서도 저는 효과가 없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부가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을 거의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제 확정까지 지금 짓는 단계에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시내 주택 시장은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사실은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희소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뛰는, 오르는 예.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만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의지대로 만일 원안으로 하든 뭐 일부 수정을 하든 간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충분히 공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부분과 실제로 공급이 아마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자도 많은 가운데 가격 부분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그럴 가능성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에 직접 통제를 하려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익이 무엇일까를 좀 더 냉정하게 좀 돌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게요.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미 내놓은 말인데 그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조금은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한편에서는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 고문, 즉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주택을 내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렇죠.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경우에 일반 분양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오히려 청약 경쟁률만 최근에 보듯이 그렇죠. 100대 1을 몰리니까요. 넘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주택을 내 집으로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은 현실이 아닌 드림, 즉 꿈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그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저희가 확증을 내릴 만한 데이터가 저한테 사실은 없어요.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는 뭐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신규 주택의 가격이 낮아지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를 하니까. 뭐 상한을 두니까. 상한을 두니까요. 네. 그렇죠. 바꿔 생각해서 그게 신규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신규 주택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 가격은 이 모든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로또 분양 얘기가 로또 청약,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낮은 가격에 그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그 저렴한 주택이 시장 가격, 그러니까 재고주택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분양가는 분명 잡을 수 있어요. 분양가는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재고주택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다행인 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 뒀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 시간을 벌어놨단 말이에요. 그 시간 벌어둔 시간 동안에 재고주택 가격을 잡으면은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정부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몰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뭐 지금 계속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열보전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 부분이 아마 대출 규제일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대출 규제 어떤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거고 효과가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뭐 대출 부분을 기존 뭐 임대사업자 대출 부분에서 매매까지도 확대시킨다든지 네, LTV.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마 우리 소장님이 해주실 건데 지금 신탁 정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LTV를 갖다가 뭐 40% 적용한다든지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강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네.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저금리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 마련에 은행 등 금융권의 도움이 없이는 주택 마련이 힘든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요. 그 서민들이 대출 문턱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길들에 있어서 물론 정부가 보기에 편법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에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사실은 굉장히 편법이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물론 막아버린 게 정부의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현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서민들 가운데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리거나 또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택 마련의 기회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점은 이번에 주택 대출과 관련된 강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공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조금 우려되는 안타까움이 부분이네요.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대출? 저는 정부가 우선은 부동산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펼치는지 그 전략적 문제인데 우선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정부는 무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무주택자 대출은 막지 않았어요. 무주택자 대출은 막지 않고 유주택자 대출은 막았어요. 9.13 대책의 가장 효과적이고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했던 게 금융규제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1주택자 이상 주택 가진 사람들 아예 전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시장이 너무 민첩해요. 시장이 너무 민첩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르던 게 딱 우선은 멈췄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금융 규제를 하면은 이거 된다. 예. 근데 멈추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뽑아서 빈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빈틈을 찾으면서 그래서 세간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냐면요. 이게 재테크로 유행을 한 건데 개인을 막으니까 1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서 네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이렇게 구입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신탁을 맡겨가지고 하면서 이것들이 막 그 재테크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부 규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빠져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정부가 다행히 이걸 모니터링을 했고 지금 그걸 막아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보전진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본기 소장, 두성규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